당신 저 여자한테 40년 세월을 갖다 바친 거야?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뭐가 되는데? 제 40년 지기 친구 박정호의 아내가 절규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날 제 친구는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존경받는 스승이자 한 여자에게 헌신적인 남편이었던 그가 어쩌다 괴물이 되어버렸을까요? 이야기는 그리 멀지 않은 과거 정호가 65세의 나이로 정년퇴직을 하고 1년쯤 지났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향하던 곳이 사라지고 사회적 역할이라는 갑옷을 벗어던진 남자의 모습은 생각보다 초라합니다. 제 친구 정호가 바로 그랬습니다. 박정호. 그 이름 석자는 제 인생에서 모범, 성실과 같은 단어와 동의어였습니다. 학교 다닐 땐 학급 임원을 도맡아 했고 교사가 되어서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아끼는 참스승이었죠.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았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향해 아내와 자식들을 챙기는 그야말로 교과서 같은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은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평생을 바친 학교라는 울타리가 사라지자 정호는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돛담배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해가 지는 것만 바라보는 날이 늘어갔죠. 저는 그런 친구가 안쓰러워 뭐라도 해보자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정호야, 이러다 사람 잡겠다. 우리 같이 산이나 다니자. 좋은 공기 마시고 땀 좀 흘리면 잡생각도 없어질 거야. 그렇게 제 손에 이끌려 반강제로 등산 동호회에 나오게 된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억지로 따라 나서는 것 같더니 맑은 공기와 탁 트인 풍경 덕분인지 정호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죠. 제 바보 같은 착각이었습니다. 그 동호회에 그 여자 김은주 씨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김은주 씨는 58세, 저희보다 대여섯 살 아래였는데 처음 본 순간부터 분위기가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뭐랄까, 산의 모든 양기를 다 빨아들이는 듯한 에너지가 넘쳤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구성진 목소리로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딱 봐도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었죠. 조용하고 내성적인 정호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서로 다른 자석에 극이 끌어당기듯 정호의 시선은 어느새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이던 북한산이었어요. 김은주 씨는 그날도 특유의 쾌활함으로 회원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죠. 깔깔거리며 웃다가 발을 헛디뎠는지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몸이 살짝 휘청했습니다. 그 순간 바로 뒤따르던 정호가 저도 본 적 없는 빠른 몸놀림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어이쿠, 괜찮으세요? 정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은주 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정호에게 고맙다는 듯 웃어 보였죠. 네, 덕분에 살았네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녀는 정호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정호의 전 직업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면 그냥 연장자에 대한 예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정호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평생 선생님으로 불리며 살았던 그에게 그 호칭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을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은주 씨가 고맙다며 정호의 팔을 가볍게 툭 치고 앞서 걸어갔지만 정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녀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호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건 단순한 호의나 동정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40년 지기인 저도 처음 보는 뭐랄까 잃어버린 청춘을 마주한 소년의 눈빛이었습니다. 마른 장작 같던 친구의 마음에 위험한 불씨가 던져진 순간이었죠.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평범했던 우리 주변의 누군가 혹은 나 자신이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제 친구 정호가 어떻게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지
그 위험한 관계의 끝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날 산에서 내려와 뒤풀이를 하던 식당에서도 정호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김은주 씨의 대각선 맞은편에 자리를 잡더군요. 그리고는 쉴 새 없이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가 웃으면 따라 웃고 그녀가 술잔을 비우면 조용히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40년 지기인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안하게만 보였습니다. 평생 아내 이선희 씨 외에 다른 여자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그가 보여주는 관심과 친절은 이미 그가 넘지 말아야 할 마음의 선 근처를 아슬아슬하게 배회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애써 모른 척하며 막걸리 잔만 비웠습니다. 그저 은퇴 후 찾아온 외로움에 잠시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 저러는 것이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제 차 안에서 정호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제 뒤통수를 세게 후려쳤습니다. 민서가 오늘 그 김은주 씨 말이야. 참 밝고 좋은 사람 같지 않냐?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깟 동호회가 뭐라고, 그깟 스쳐가는 인연이 뭐라고, 제 친구의 40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비극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가 잔잔한 호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제 친구 박정호의 40년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날 밤 전송 버튼을 누른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그날은 동호회 정기 산행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이라 다들 들떠 있었죠. 정호 그 친구 평소엔 과묵한데 그날따라 유독 한 사람 주변을 맴돌더군요. 바로 김은주 씨였습니다. 산을 오르다 발을 헛디딘 김은주 씨를 부축해주고 자기 물통을 선뜻 건네주고 평생 교직에만 있던 사람이라 그런지 여자를 대하는 게 능숙하진 않아도 그 서툰 친절이 오히려 더 진심처럼 보였을 겁니다. 산행이 끝나고 다들 헤어진 그날 밤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호였어요. 뜬금없이 카메라 화질 얘기를 꺼내더군요. 자기 휴대폰이 오래돼서 오늘 찍은 단풍 사진이 영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슬쩍 떠보는 말이 자네 폰으로 찍은 사진 있으면 김은주 씨한테 좀 보내주게. 그 양반이 오늘 사진을 못 건져서 아쉬워하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참 어설픈 핑계였죠. 하지만 그때 저는 40년 지기 친구의 부탁을 의심 없이 들어줬습니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렇게 제 손을 빌려 시작된 두 사람의 연락은 며칠 지나지 않아 굳이 저를 통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호가 스마트폰을 최신형으로 바꿨거든요. 평생을 2년 약정 끝난 구형폰만 고집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사진이 잘 나와야 산타는 재미가 있지 않겠나 하면서 웃어넘기더군요. 그 웃음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던 건 아마 저만의 착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정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떠나지 않기 시작한 게요. 저희 부부와 정호네 부부 네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정호는 수시로 식탁 밑으로 시선을 떨궜습니다. 아내인 선희 씨가 여보 국 다 식겠어요. 하고 핀잔을 줘도 멋쩍게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는 척하다가 금세 다시 집어들곤 했죠. 화면을 보며 슬며시 짓는 미소는 분명 40년을 함께 산 아내나 40년을 함께 늙어온 저를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미소의 정체는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날아오는 달콤한 속삭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날은 산에 가야 하는데 같은 가벼운 안부로 시작했겠죠. 그러다 정호 씨는 참 자상한 분 같아요. 저희 남편은 제 얘기에 귀 기울여준 지가 언젠지 하는 김은주 씨의 푸념이 섞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외롭고 공허했던 정호에게 그 말은 마른 장작에 던져진 불씨와도 같았을 겁니다. 평생을 교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만 짊어지고 살아왔지 한 남자로서 인정받거나 위로받아본 기억은 희미했을 테니까요. 정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답장을 보냈을 겁니다. 은주 씨처럼 고운 분의 마음을 몰라주다니
그분께서 복을 걷어차는군요. 같은 평소에 그라면 낯간지러워서 절대 못할 말들을요. 휴대폰 화면 속 네모난 말풍선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가 꿈꾸던 이상적인 상대가 되어갔습니다. 현실의 남편은 무뚝뚝하고 나를 외롭게 만들지만 정호 씨는 내 작은 투정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주는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현실의 아내는 나를 은퇴한 잔소리꾼 늙은이로 취급하지만 은주 씨는 나의 연륜과 경험을 존중해주고 남자로 바라봐주는 아름다운 여자였죠. 대화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은밀해졌습니다. 오늘 입고 나온 등산복 색깔이 참 잘 어울렸어요. 산에서 제 손 잡아주셨을 때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60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찬사와 설렘 가득한 고백들. 정호는 그 디지털 세상에 완벽하게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밤늦게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가 잠들기만을 기다렸다가 모두가 잠든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둘만의 밀회를 즐겼습니다.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은주 씨 생각하느라 잠이 안 오네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동이 틀 무렵까지 이어지기 일쑤였죠. 저는 친구의 변화를 보며 불안한 마음에 몇 번이고 경고했습니다. 정호야, 너 요새 좀 이상한 거 알긴 아냐? 동호회 사람이랑 그렇게 밤늦게까지 연락하는 거 선희 씨가 알면 오해하기 딱 좋아.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자네가 뭘 모르는군.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대화 좀 하는 거야. 이 나이에 무슨 일이 있겠나? 아니요.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오히려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 공허해진 노년의 외로움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유혹의 통로가 되는 것을 제 친구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로를 세상에서 나를 유일하게 알아주는 사람이라 칭하며 현실의 배우자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장애물로 여기기 시작했을 때 이미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던 겁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딱 한 번만 더. 오늘 밤만 더 이 달콤한 대화를 나누자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말이죠. 그 위험한 줄타기가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 박정호는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옆에서 지켜본 제가 보증합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흑백 논리처럼 살아온 어찌 보면 답답할 정도로 올곧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정호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은퇴 후 새로운 취미에 푹 빠진 줄로만 알았죠. 동호회 단체 대화방에서 시시콜콜한 농담이 오가는 걸 보며 웃는 거겠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정호의 얼굴에 번지던 그 미소는 65 남자의 얼굴에 떠오르는 그런 평범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설렘과 비밀을 한가득 머금은 위태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미묘한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포착한 사람은 역시나 아내인 선희 씨였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을 한 이불 덮고 산 사람의 숨소리만 들어도 그날 기분을 아는 사람이 바로 정호 아내 선희 씨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호가 제게 전화를 걸어 푸념을 늘어놓더군요. 여보,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에 웃음꽃이 폈네.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내가 툭 던진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정호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뭐가? 그냥 똑같지 뭐. 당신은 맨날 나만 보고 사나. 괜히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고요. 그날 이후로 선희 씨의 눈은 마치 CCTV처럼 정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옷장을 뒤적이며 내일 산에 갈 때 입을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는 남편. 쿰쿰한 아저씨 냄새가 난다며 타박해도 꿈쩍 않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은은한 스킨 향을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희끗희끗하던 머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가서 염색하기 시작했죠. 이 모든 변화들이 40년 동안 쌓아 올린 아내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없는 명백한 오류 신호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정호네 집에 잠시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선희 씨가 과일을 깎아내오는데 무심한 척 정호에게 묻더군요. 최 서방님도 오셨는데 당신 휴대폰은 잠시 내려놓지 그래요. 아주 기계랑 한 몸이 되겠어. 그 말에 정호가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탁자 위에 뒤집어 놓는데
그 찰나의 순간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화면에 떠있던 하트 모양 이모티콘이 가득한 대화창을요. 선희 씨의 눈빛이 그 화면 위에서 차갑게 얼어붙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일을 깎는 손놀림만 조금 더 날카로워졌을 뿐이었죠. 그날 밤 정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저녁상 앞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앉아요. 할 얘기가 있어요. 밥상에는 정호가 가장 좋아하는 갈치조림이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게 단두대 위에 마지막 식사처럼 느껴졌다고요. 오늘 낮에 그 휴대폰 말이에요. 선희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산악회 사람들이랑 단체로 대화한 거 아니죠? 웃는 얼굴이 여럿이랑 얘기하는 얼굴이 아니던데. 누구예요? 정호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고 합니다. 동호회 총무가 공지사항 전달하면서 웃긴 얘기를 좀 했다. 별거 아니다. 당신이 오해한 거다. 하지만 선희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정호를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죠. 그래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박정호 씨, 선희 씨가 남편의 이름을 전부 부르는 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최고 수준의 경고였습니다. 당신 요즘 자꾸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알아요? 당신 눈빛, 말투, 숨 쉬는 소리까지 다 나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 당신만 모르는 모양이네. 그 말을 끝으로 선희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날 두 사람은 한마디도 섞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호는 거실 소파에 웅크려 잠을 청하며 아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주 씨와의 설레는 대화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기적인 욕망 사이에서 밤새 뒤척였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집에는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선희 씨는 더 이상 남편의 늦은 귀가나 잦은 외출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쳐다보며 웃고 있어도 핀잔 한마디 하지 않았고요. 대신 정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눈에 담고 기억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벗어놓은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지는 않는지, 차 조수석 의자가 미세하게 뒤로 젖혀져 있지는 않은지. 폭풍전야. 저는 그 살얼음판 같은 집안의 공기를 정호의 목소리 너머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호는 아내의 침묵이 자신을 용서한 것이라 애써 외면하고 싶었겠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고요함은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거대한 폭발 직전의 침묵이라는 것을요. 그날은 유독 날씨가 맑았습니다. 평일 오전이었죠. 며칠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려 동호회 정기 산행도 걸렀던 터라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정호 제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딘가 들뜨고 가쁜 목소리. 저는 그 순간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민서가. 나야 정호. 잘 지내지? 그래. 웬일이냐 이 시간에. 목소리는 왜 그렇게 상기됐어? 제 질문에 정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다름이 아니라 오늘 김은주 씨랑 둘이서 관악산 쪽으로 가볍게 산책이나 다녀오려고. 그런데 혹시나 해서 말인데 우리 아내가 자네한테 전화하면 그냥 우리 동호회 사람들 몇 명이랑 같이 갔다고 그렇게만 좀 얘기해 줄 수 있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교직에서 모범적으로 살아온 친구였습니다. 농담으로라도 거짓말 한 번 제대로 못하던 녀석이었어요. 그런 정호가 제게 아내를 속이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정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단둘이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쩌고? 다들 바쁘다고 해서. 김은주 씨가 마침 시간이 된다고 하길래 그냥 바람도 쐴 겸 가볍게 다녀오는 거야. 별거 아니야 정말. 별거 아니라니요. 녀석의 목소리는 별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 이선희 씨가 어떤 사람인지 너도 잘 알지 않냐. 그런 사람을 속일 생각 마라. 그러다 큰일 나. 에이, 걱정도 팔자야. 그냥 혹시나 해서 그런 거지 전화 안 올 거야. 아무튼 그렇게만 좀 부탁한다. 나중에 밥 살게. 정호는 제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통화가 종료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위험한 동행. 제 머릿속에 그 네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날 두 사람은 등산복 차림으로 정호의 차를 타고 관악산 입구 주차장까지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자마자 김은주 씨가 갑자기 발목을 붙잡으며 주저앉았다는군요. 어머, 어떡해. 어제부터 좀 뻐근하더니 발을 헛디뎠나 봐요. 아, 아파서 못 걷겠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계획된 수순이었을까요? 제 친구 박정호는 그 순간 평생의 이성을 한순간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김은주 씨를 보며 그는 구원자라도 된 것처럼 그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은주 씨, 괜찮아요? 아이고, 이럴 수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일단 어디 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제가 부축해 드릴 테니 천천히 차로 가시죠. 그렇게 두 사람은 등산은 시작도 못한 채 차로 돌아왔습니다. 정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연신 김은주 씨의 발목을 살폈고 그녀는 아픔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차 안에는 어색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정호 씨. 저 때문에 모처럼의 산행을 망쳤네요. 그냥 이 근처 병원에 내려주시면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그 말에 정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은주 씨를 혼자 보냅니까? 다친 사람을 두고 가는 건 말도 안 되죠. 일단 어디 편한 데 가서 찜질이라도 하고 좀 누워서 쉬는 게 좋겠습니다. 편한데. 그 말이 향하는 종착지가 어디일지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애써 서로의 눈을 피하며 그 말을 외면했죠. 정호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시치미를 떼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는 산을 내려와 시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김은주 씨는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호 씨 차에 단둘이 있으니 좋네요. 우리 남편은 운전하는 걸 싫어해서 어디 놀러 가본 지도 까마득한데. 그 한마디가 방아쇠였습니다. 정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빗장을 풀어버린 겁니다. 아내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 자신을 남자로서 인정해주고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차는 어느새 화려한 간판들이 늘어선 거리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정호가 시동을 끄자 차 안에는 오직 서로의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김은주 씨였습니다. 발목이 많이 부은 것 같아요. 여기서 잠시만 쉬었다 가도 될까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유혹이자 확인이었죠. 정호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제 발로 들어서 본 적 없던 그 낯선 공간으로 제 친구는 40년의 세월을 저버린 채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산 정상이 아닌 결코 오르지 말았어야 할 곳의 꼭대기에 함께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모든 것을 무너뜨릴 벼랑 끝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눈빛부터 변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제 40년 지기 친구 박정호가 바로 그랬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달아빠진 돋보기 안경 너머로 학생들만 바라보던 그 무뚝뚝한 친구의 눈에 난생 처음 보는 광채가 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단순한 활기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마치 꺼져가던 장작더미에 누군가 기름을 들이부은 것처럼 위태롭고 활활 타오르는 그런 종류의 빛이었습니다. 그 불길의 시작이 등산 동호회 여자 김은주 씨라는 걸 알게 된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러낸 정호는 수줍은 소년처럼 쭈뼛거리며 백화점 쇼핑백 하나를 쓱 내밀더군요. 안에는 번쩍이는 금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은퇴한 교사가 사기에는 제법 부담스러워 보이는
꽤 값나가는 물건이었죠. 이게 뭔가? 제 물음에 정호는 얼굴까지 붉히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김은주 씨 생일이라서 자식들한테 용돈 받은 거 좀 모아서 하나 장만했네. 기가 막혔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편히 쓰시라고 쥐어준 용돈을 모아 40년을 함께 산 아내도 아닌 다른 여자에게 줄 선물을 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정색을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야, 박정호.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걸 네 아내가 알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자 친구는 뜻밖의 대답을 하더군요. 그 사람은 몰라. 평생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관심도 없던 사람이야. 근데 은주 씨는 달라.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주고 웃어주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다고. 마치 대단한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억누르고 살아온 한 남자의 뒤늦은 열병, 아니 광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호의 씀씀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은 등산 후에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김은주 씨가 입고 온 옷을 보며 지나가듯 말하더군요. 어머, 정호 오빠. 이 옷 오빠가 사준 거잖아. 다들 예쁘다고 난리네. 고마워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하는 김은주 씨와 그걸 보며 어깨를 으쓱하는 박정호. 그리고 그 둘을 싸늘하게 바라보는 다른 회원들의 시선. 그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옷뿐만이 아니었어요. 고급 화장품, 비싼 식사 대접, 심지어는 현금을 건넸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평생 돈 한 푼 허투루 쓰는 법이 없던 제 친구가 맞나 싶었습니다. 퇴직금에 연금까지 노후 자금은 넉넉한 편이었지만 이런 시기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었죠. 보다 못한 제가 하루는 작정하고 정호를 따로 만났습니다. 정호야, 너 요즘 돈 문제 없냐? 쓰는 씀씀이가 너무 해퍼 보여서 그런다. 친구는 제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걱정 마라. 돈? 그거 벌어서 뭐하냐? 죽을 때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나 이제야 돈 쓰는 재미를 알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예전엔 미처 몰랐어. 사랑하는 사람.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40년간 묵묵히 당신의 곁을 지키고 자식들을 키워낸 아내는 무엇이었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미 친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광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정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잔뜩 들뜬 목소리였죠. 민서가, 나 지금 여기 자동차 전시장에 와 있는데 차 좀 봐주라. 여자들이 타기 좋은 차가 뭐가 있을까?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설마 차를 사려는 거냐? 누구 주려고? 전화기 너머로 정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 누군 누구겠냐? 우리 은주 씨지. 그 사람이 맨날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내가 하나 뽑아주려고. 이 정도는 해줘야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 진정한 사랑. 그놈의 진정한 사랑.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정호, 너 미쳤어? 그게 지금 내가 할 짓이야? 내 평생 모은 돈, 그거 내 아내랑 같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이야. 근데 그걸로 바람 피우는 여자 차를 사주겠다고. 당장 그만둬. 제 고함 소리에도 친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타일렀습니다. 최민석, 넌 아직도 사랑을 모르는구나. 아내, 그건 의무고 책임이었지. 하지만 은주 씨는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야.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아. 넌 절대 이해 못할 거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끊긴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모범적인 교사, 제 친구 박정호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엔 낯선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내던지려는 눈먼 늙은이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파국으로 향하는 열차는 이미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비극은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걸까요? 그날은 유난히 날이 좋은 토요일 오후였다고 합니다. 정호 녀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랜만에 TV를 보며 웃고 있었고 40년을 함께한 아내 이선혜 씨는 남편을 위해 과일을 깎고 있었죠.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제 친구는 은퇴 후 무료함을 견디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말만큼은 아내와 함께 보내는 소소한 행복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어요. 여보, 이따 저녁은 그냥 시원하게 냉면이나 시켜 먹을까? 정호가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에 선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지 뭐. 당신 좋아하는 비빔냉면으로 시켜줄게. 누가 보아도 평범하고 단란한 노부부의 주말 풍경. 그 고요함을 깨트린 건 정말이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땀을 좀 흘렸다며 샤워를 하러 들어간 정호.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그의 휴대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시 꺼져 있던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메시지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발신인은 산사랑 김은주. 하지만 내용은 전혀 등산 동호회 회원 간의 안부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었죠. 오빠, 오늘 점심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엔 우리 둘만 아는 그 산으로 가요. 문자 끝에 붙은 빨간 하트가 선희 씨의 눈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떨어뜨렸지만 쨍그랑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답니다. 온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고 눈앞에 놓인 저 작은 화면만이 전부가 된 순간이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선희 씨는 홀린 듯 휴대폰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살아왔습니다. 휴대폰은 물론이고 지갑 한 번 열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의심이 아니었어요. 지난 몇 달간 남편에게서 느껴졌던 미묘한 위화감, 그 모든 퍼즐 조각이 한 번에 맞춰지는 듯한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비밀번호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풀렸습니다.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으니까요. 화면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김은주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우리 자기, 보고 싶은 내 사랑. 4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는 단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낯 뜨거운 애칭들이 빼곡했습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얼굴을 맞대고 찍은 다정한 사진들, 산이 아닌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는 모습, 심지어는 낯선 침대 위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웃고 있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먼저 든 감정은 혼란스러움이었다고 합니다. 사진 속의 저 남자가 저렇게 환하게 웃으며 다른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저 사람이 과연 내가 40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내 남편 박정호가 맞는가? 평생을 자식과 남편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선물 내역을 확인했을 때 선희 씨는 결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인 자신에게는 백화점 세일 기간에도 비싸다며 타박하던 남편이 그 여자에게는 명품 가방과 수백만 원짜리 목걸이를 아무렇지 않게 사주고 있었던 겁니다. 전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던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던 거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샤워를 마친 정호가 콧노래까지 부르며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에 물기를 털며 거실로 나온 그는 소파 앞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아내와 그 손에 들린 자신의 휴대폰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보, 그건 왜? 말을 더듬는 정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선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텅 빈 눈으로 남편을, 아니,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정호 씨. 평생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던 아내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불리는 순간 정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 누구예요?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친구 녀석은 그 순간에도 어리석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아니, 그게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그냥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인데 좀 친하게 지낸 것뿐이야. 별 사이 아니라고. 별 사이 아닌 사람이랑 이런 사진을 찍어요? 별 사이 아닌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수백만 원짜리 선물을 사줘요. 내가 지난 어버이날에 10만 원짜리 스카프 하나 사달랬을 때 당신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나? 선희 씨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40년 세월의 믿음과 사랑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40년이 당신한테는 고작 이 정도였어? 내가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면서 바친 내 청춘이 당신 눈에는 그렇게 하찮아 보였냐고. 결국 선희 씨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소파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보인 적 없는 단호한 표정으로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여긴 이제 당신 집 아니야. 내 집이야. 한순간의 설렘과 위험한 유혹이 불러온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평생을 쌓아 올린 견고했던 성이 그깟 문자 메시지 하나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한 가정의 40년 역사도 그렇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간 고요했던 집에 폭풍이 몰아친 거죠. 친구 아내인 선희 씨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정호를 쳐다본 뒤 다음 날 아침 말없이 집을 나갔을 뿐이었어요. 정호는 처음 며칠간은 그저 아내가 화가 단단히 나서 친정에 가 있겠거니 며칠 지나면 돌아오겠거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게 전화를 걸어서는 이런 푸념을 늘어놓더군요. 민서가 집사람이 화가 많이 났나 봐. 그래도 40년 산 정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며칠 바람 쐬고 오면 괜찮아지겠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친구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선희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묵묵히 가정만 보고 살아온 사람이지만 한번 마음먹은 건 절대 물리는 법이 없는 강단 있는 여자였어요. 저는 정호에게 정신 차리라고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정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망상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정호에게 날아온 것은 아내의 편지가 아니라 법원에서 보낸 소장이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그리고 상간녀, 즉 김은주 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함께였죠. 소장을 받아든 정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그제야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재판은 길고 지루했지만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정호가 김은주와 주고받았던 모든 문자 메시지,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사준 카드 내역, 심지어 두 사람이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블랙박스 영상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해요. 명백한 유책 배우자인 정호에게는 변명의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받은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부부가 함께 살던 아파트까지. 법원은 선희 씨의 기여도를 절대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정호의 손에 남은 것은 고작 몇 천만 원의 현금과 앞으로 매달 나오게 될 연금의 일부뿐이었습니다. 40년간 함께 이룬 재산의 대부분이 아내에게 넘어갔고 평생 살아온 집에서도 쫓겨나듯 나와야 했죠. 모든 것을 잃은 정호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곳은 당연히 김은주의 집이었습니다. 헬쑥해진 얼굴로 나타난 정호는 김은주에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은주 씨나 이제 다 정리됐어. 당신 말대로 이혼했고 이제 우리만 남았어.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하지만 김은주의 반응은 정호가 꿈꾸던 것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벌레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정호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죠. 박정호 씨, 지금 제정신이세요? 제가 언제 이혼하라고 했어요? 그냥 동호회에서 만나서 좋은 감정으로 몇 번 만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세요? 정호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은주 씨.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우리가 나눈 말들, 함께 보낸 시간들 다 잊었어? 그러자 김은주는 코웃음을 치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어머, 뭘 착각하시나 본데. 그냥 외로운 사람들끼리 잠시 만난 거잖아요. 설마 저 때문에 그 사모님이랑 이혼까지 할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저한테까지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 날아왔어요. 이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건데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저까지 인생 망치기 싫으니까. 그 순간 정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진정한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 자신은 그저 김은주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지갑이자 놀이상대에 불과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결국 정호는 선희 씨에게도 김은주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동네를 떠나 지금은 외곽의 허름한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동호회에도 발길을 끊었고 저희 같은 오랜 친구들의 연락도 피하고 있어요. 가끔 제가 걱정이 돼서 찾아가 보면 며칠은 먹지도 못한 사람처럼 퀭한 눈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반듯하고 점잖았던 내 친구가 이제는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린 초라한 늙은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좁은 방 한쪽에는 아직 버리지 못한 낡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선희 씨와 함께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사진이죠. 정호는 매일 밤 그 사진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한순간의 어리석은 감정이 자신의 셔츠에 묻은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되어 40년 세월을 통째로 집어삼켰다는 것을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깟 설렘 한 번에 평생을 바쳐 이룬 가정과 명예, 재산 그리고 친구들까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대가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제 친구 박정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쌓아올린 교사라는 명예, 아내와 자식들이 존경심을 담아 부르던 아버지라는 이름, 그리고 남은 노후를 기댈 수 있었던 평생의 자산까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허름한 월세방에서 홀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찾아가 봐도 예전에 총기 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뿐이죠. 한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이 어쩌다 이렇게 처참해졌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65세 박정호라는 한 개인의 특별한 일탈로만 보이십니까? 저는 40년 지기인 제 친구가 무너지는 과정을 바로 곁에서 전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비단 제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인생의 방향을 잃고 텅 빈 시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비극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아니야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위험한 유혹은 아주 사소한 외로움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평생을 바쳐 이룩한 소중한 것들을 허무하게 잃지 않고 우리의 노후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제 친구의 비극을 반면교사 삼아 황혼의 문턱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제 친구의 피눈물이 담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조언입니다. 첫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부부는 연인이라기보다 그냥 가족 혹은 룸메이트처럼 변하기 쉽습니다. 특히 자식들을 다 키워 독립시키고 나면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흐르는 경우가 많죠. 제 친구 정우와 아내 이선희 씨도 그랬습니다. 평생 아이들 교육과 남편 뒷바라지에 헌신했던 아내, 그리고 학교와 가정의 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살아온 남편. 두 사람은 엄마와 아빠라는 역할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서로를 여자와 남자로 바라보는 법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바로 그 공백을 등산 동호회의 김은주라는 여자가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살가운 말 한마디, 작은 칭찬의 정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 명의 남자로 존중받는다는 착각에 빠졌던 거죠. 만약 정호가 아내와 꾸준히 대화하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했다면 어땠을까요?
은퇴 후의 허전함, 나이 들어감에 대한 두려움을 아내와 함께 나눴다면 굳이 밖에서 위로를 찾으려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배우자와 마주 앉아보세요. 꼭 거창한 대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함께 손잡고 동네를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에게 다시 집중하고 우리라는 관계를 의식적으로 되살리려는 노력입니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서로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둘째, 배우자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는 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매일 출근하던 직장이 사라지고 나를 찾던 사람들이 없어지면 극심한 공허함과 무력감에 시달리게 되죠. 정호가 등산 동호회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교사 박정호가 사라진 자리를 등산 동호회 회원 박정호라는 새로운 역할로 채우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동호회가 가정으로부터의 도피처가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취미 생활은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그것이 유일한 존재 이유가 되고 가정보다 우선시되는 순간 위험은 시작됩니다. 특히 그 안에서 이성과의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더욱 그렇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동호회 같은 취미 활동 외에도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재능 기부나 봉사활동도 좋고요. 평생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핵심은 타인의 인정이 아닌 스스로의 성취감에서 만족을 찾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 마음을 이용하려는 위험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나 자신으로 온전히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텅 빈 시간을 위험한 관계로 채우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값진 시간으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이성과의 관계에서 아슬아슬한 선이 아니라 확실한 벽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아주 사소합니다. 좋은 동생인데 그냥 친한 누나일 뿐이야 라는 안이한 생각, 단둘이 주고받는 안부 문자, 배우자에게는 말하지 않는 사적인 만남. 이 모든 것이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밀어넣는 첫걸음입니다. 제 친구 정호 역시 처음에는 그저 외로운 자신을 알아주는 김은주 씨에게 인간적인 고마움을 느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둘만의 비밀이 생기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순수할 수 없습니다. 황혼기에 찾아오는 감정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오랜 세월 쌓인 외로움과 결핍감이 더해져 훨씬 더 맹목적이고 위험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식적으로 경계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설렘을 느낀다면 그건 사랑의 신호가 아니라 내 인생에 곧 엄청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경고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지금 배우자 몰래 연락하는 이성이 있다면, 배우자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모든 연락을 끊고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설렘과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눈물을 맞바꾸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찰나의 불장난으로 40년 공든 탑을 모두 태워버린 제 친구처럼 뒤늦게 후회하며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제 친구 박정호가 느꼈던 그 위험한 설렘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먹고 자란 독버섯이었습니다. 결국 그 독은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부디 제 친구의 이야기를 남의 일처럼 흘려듣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3가지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행복할 자격이 충분합니다.